네, 자, 북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대부분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언더스탠딩을 볼 때마다 느끼시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나는 모르는 게 참 많구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걸 저희가 또 알아내서 데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회의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네. 나는 모르는 게 많구나. 도대체 나는 세상을 태어나서 도대체 뭘 배운 것인가라는 걸 계속 여러분들 하루하루 언더스탠딩을 보시면서 깨닫고 계시죠? 네. 북 언더스탠딩은 요즘 그 네. 알라딘의 만권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만권당이라는 서비스가 알라딘이라는 인터넷 서점, 대표 인터넷 서점이죠, 우리나라. 네. 그 알라딘이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 달에 해요. 얼마 내면? 네. 일단은 책부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넷플릭스를 꺾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일단은 이제 전자책으로 시작하는 건데 꿈이 크다 보니까 아직 시작은 못했대요. 열심히 광고는 하고 서비스는 아직 없는 네. 이제 이런 곧 묘한 곧 나온다고 합니다. 네, 만건당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으로. 북 언더스탠딩은 성균관대학교 김범준 교수님. 뭐 끝이지 뭐 오늘 또. 야,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게 난 정말 행복합니다. 왜요? 아니 이분이 예를 들면 이분조차도 뭐 영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서 태어났어 거의 봐. 옥스퍼드로 갔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럼 과학을 뭘로 배웁니까? 그렇습니다. 이 영어로 들어야 되죠. 게다가. 다행히 이분이 그래. 그래도 한국에 태어나 주시고 네. 우리말을 잘하신다는 게 나는 다행입니다. 정말 축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범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뭐라고 좋다. 그래.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셔? 과학 잘하는 삼촌 김범준 삼촌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책 한 권을 갖고 오셨는데 네, 무슨 책입니까 이거는? 이 책의 우리말 제목은 카오스 에브리웨어라고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표기한 그런 책 제목을 카오스 가지고 에브리웨어. 있어요. 카오스가 모든 곳에 있다. 예, 맞습니다. 직역하면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와닿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온 세상이 다 그냥 카오스다. 불확실성이고 혼돈이고 뭐 하나 예측되는 거나 마음 편한 게 하나도 없네. 맞습니다. 젠장. 그렇다. 이제 이런 뉘앙스네요.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조금 달라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The Primacy of Doubt.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의심의 글쎄요, 엄청난 중요성, 의심의 우선성. 우선성. 예. 그러니까 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원래 영어 제목의 의미인데요. 이 저자가 이 영어 제목을 정한 이유가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에 대한 이 전기를 쓴 제임스 글릭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예. 이 분이 이제 파인만을 기술하면서 파인만은 의심의 중요성을 확신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쓴 표현이 Primacy of Doubt. 그래서 이 책의 그 출판사가 이 파인만을 기술한 이 의심의 중요성에서 이 원래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게 정말로 의심의 중요성이에요. 의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그런데 이 의심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불확실한 세상을 이해하려면 불확실성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용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네. 의심해야 된다는 거는 알 것 같아요. 그래 의심을 해야지.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안 되지. 그건 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확실한 건- 의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즉 확정적인 게 없으며 정해진 규칙도 항상 깨지는 것이 그냥 그 자체가 본질이다 오히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의 미래를 예측할 때 네. 불확실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그러면 예측이 된다는 뜻입니까? 예측이 됩니다. 세상에 예측할 수 없어서 의심만 하는 건데 이게 의심하다 어떤 보면 의미인지는 예측은 이제 된다고? 의심의 얘기- 의심은 예측이. 그런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심한다는 거는 그 생각의 대상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불확실성하고 의심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의심의 중요성이라고 책의 제목은 정했지만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불확실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사실 이 분이 물리학을 원래 전공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스티븐 호킹의 그 지도 교수였던
데니스 시아마라는 분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스티븐 호킹 그룹에서 박사후 연구원 자리를 제안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영국 기상청에 취직을 합니다. 기상청. 예. 그래서 이분이 원래 출발은 물리학자인데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건 기상학자, 기후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 사실 그 우리가 일기예보 요즘 보다 보면 뭐 오늘 오후에 비올 확률 뭐 20%라고 예. 적혀 있잖아요. 예.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오늘 비 온다 아니다가 아니고 아니다. 확률로. 예. 아.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짜증 나잖아요. 온다는 뭐 거야. 오면 온다는 안 거 하지. 그러니까. 비올 확률이 20%면 식구가 5식구면 그중에 한 사람만 우산 들고 가라는 뜻인가? 아니면 매우 난 비겁하다고 생각했지. 뭐 와도 20%라고 맞아, 했잖아요. 맞아. 우리가 언제 안 와도. 온다 그랬냐. 그렇죠. 제일 짜신다. 근데 그 시스템이 기반하고 있는 이 방법이 다중 앙상블 예측이라고 불리는 기상 예측 예. 방법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앙상블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내악을 앙상블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히 그 비슷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현악사중주 그러면은 똑같지는 않은 하지만 비슷한 악기들이 모여서 전체가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기상현상을 앙상블 예측한다는 게 여러 예. 개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예측 모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잖아요. 그 여럿 예측 모형. 그리고 그 어떤 기상 조건에 대한 그 정보도 우리가 무한대 정확도로 알 수는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 서울 어디에 현재 기온이 뭐 영하 2도인데 사실은 그 곳에서 잘못돼서 그렇지 실제는 영하 2.3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에도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예측 모형을 쓰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모형을 모아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기반해서 우리가 보는 비올 확률 20%가 산출되는 그런 구조예요. 하나로만 예측하면 너무 틀릴 확률이 높으니 맞습니다. 예. 얘도 찔러보고 얘도 찔러보고 맞습니다. 해서 예. 대충 평균으로 내보자. 예, 예. 아. 그래서 그게 그 평균뿐 아니라 몇 퍼센트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앙상블 예측 모형이 제가 이 책의 얘기에 의하면 50개 모형을 쓴대요. 50개 모형을 갖고 결과를 얻어봤는데 오늘 오후에 서울에서 비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한 모형이 10개다? 50개 모형 중에 예를 들어 10개다. 그럼 20%다. 20%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따가도 또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측을 확률로 하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이 책에 나온 예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가을에 농부가 마당에 고추를 말리려고 널어놨어요. 예.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 올 확률이 40%라는 거예요. 그때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방수포를 미리 사서 덮어놓으면 피해를 안 입잖아요. 예. 그런데 고추가 비가 와서 다 버리면 손해액이 10만 원이에요. 예. 근데 비 올 확률이 40%래. 예. 그러면 손해액의 기대값은 4만 원. 4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근데 방수포가 3만 원이야. 방수포 방수포 사야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자. 네, 그래서 이게 확률 예측이 우리가 현실에 대비할 때 도움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저자의 책에 의하면 그 방글라데시 농부들에게 이 기상 예측을 확률로 예측하는 걸 시도를 했는데 그 모든 농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일부 농부들이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대비를 하는데 도움을 이 분명히 돈을 줬다. 쓰는 게 합리적이냐 안 예. 쓰는 게 합리적이냐 네. 결정할 때. 그걸 그렇지. 이제 자기가 투여해야 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대비를 안 했을 때 입게 될 피해액을 사람들이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냥 온다 안 온다로 yes or no로만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확률 예측이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네. 올 것 같다고 예고해주면 도대체 그 확률이 어느 정도야? 80이야, 40이야.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 20이면 내가 들고 가는 수고로움이 너무 커. 그렇지. 인거고. 그렇죠. 그렇지. 우산 안 갖고 가는 거지. 저도 차라리 맞자. 20%면 우산 안 갖고 가요. 맞자 차라리. 80%면 가져가는 수고로움이 그러네. 해소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나름 그 음악, 의미가 있고 요 이게 바로 이 있네요. 책의 주제가 그거예요. 불확실성의 과학이라는 게 사실 이미 거의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예측 모형 하나로는 결정론적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다, 비가 온다. 근데 여럿을 모으면 여럿 모형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죠. 근데 여러 개를 모으면 더 이해됐다.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불확실한 거라면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 흥미로운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집단지성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집단지성을 알린 사람이 그 갈톤이라는 영국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영국의 우시장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콘테스트를 하더래요. 한 800명 정도의 사람이 티켓을 사서 그 콘테스트에 참여한 다음에 앞에 황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황소의 몸무게가 얼마 정도 나갈지를 그냥 눈 짐작만으로 예측해서 숫자를 적어내요. 예. 그걸 모아서 실제 황소 몸무게와 가장 가까운 값을 적어낸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예. 그런데 갈톤이 한 게 그 800명이 적어낸 숫자들을 다 모아요. 그걸 갖고 평균을 구해요. 네. 그랬더니 실제 그 황소의 실제 몸무게와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가깝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럿을 모으면은 그 전체를 모아서 하는 예측이 예. 한 사람이 한 예측보다 더 정확한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을수록. 예. 그럴 확률도 높다는 거죠. 예, 항상 맞습니다. 맞는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여기 뭐 이런 바로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의심하라.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잘 맞추더라. 그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죠? 안 맞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동원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에게 의존할 수도 있을 때 그때는 집단지성을 동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다면 가능하면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맞습니다. 게 정답일 확률을 높인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확률이네. 끝에 확률을 높인다. 이 책에서 관심 있게 생각하는 주제가 당연히 미래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측을 영어로는 prediction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prediction을 나눠보면 pre가 먼저란 뜻이고 네. dict가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예측은 먼저 말하는 거라서 모든 예측은 항상 미래에 대한 예측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그 닐스 보어라는 물리학자도 있고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는 두 분이 똑같은 말을 남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딕션은 어렵다. 특히 미래에 대해서라면. 이게 무슨 재밌는 농담인 게 예측 자체는 미래잖아요. 예. 그런데 특히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가 사실은 모든 예측은 미래에 대한 거고 따라서 모든 예측은 어렵다는 걸 재밌게 표현한 말이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맞닥뜨리는 기상현상 같은 그런 자연현상은 이거를 학계에서는 케이어틱하다, 카오스가 있다, 예. 혼동계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 혼동계의 미래 예측을 할 때 그 혼동계가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 혹은 노이즈, 잡음 같은 걸 이용하면 그러면 더 정교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 저자가 그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이 책의 주제를 크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혼돈의 과학이 어떤 건지 그리고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더 그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바로 말씀드린 앙상블 예측이죠. 그게 첫 번째 주제라면 두 번째 주제도 있어요. 이분이 불확실성이라는 그 개념에 꽂히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더 널리 확장을 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도 뭐 불확정성 원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쪽으로 그 굉장히 자신의 불확실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확장하면서 우주가 전체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 뭐 심지어는 여기 후반에 신 얘기도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 부분은 그 과학자 입장에서 읽다 보면은 이분의 뇌피셜이다. 너무 지르셨다.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참 좋았는데 이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에게 그 당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선 저자의 재밌는 주장, 재밌긴 해요. 재밌는 주장이지 학계에서 이분의 주장을 그 다수가 믿고 있거나 뭐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는 그 마음에 두시면서 책을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자체도 불확실하네. 이거 의심해야지. 얘도 이놈이 뭐. 아니, 일부는 괜찮아요. 일부라기보다 대부분은 괜찮고요. 이분이 너무 지르신 부분은 좀. 첫 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은 배우겠네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혼돈의 과학. 아우. 네, 수식이 나왔죠. F&MA는 다들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F&MA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식으로 적으면 VT 더하기 어쩌고 X 괄호 열고 T 뭐 이렇게 적히거든요. 예. 근데 네. 이 책을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수식 모두 다 등호의 오른쪽을 보면 괄호 안에 T가 적혀 있어요. 타임. 시간.
그다음 왼쪽을 보면 t 더하기 dt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의 정보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왼쪽은 미래죠. 왼쪽은 미래예요? 네. t 더하기 dt라는 게 예. 현재 DT가 시간에서 뭐예요? dt가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정보를 알면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아주 조금 지난 아. 미래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플러스 약간 뒤 시간. 예. 그게 t 플러스 dt네. DT. 예. 그래서 이 두 수식을 반복적으로 계속 적용하기만 하면 예. 현재의 정보로부터 1초 뒤 뭐 어떻게 될지 알고요. 예. 네. 예. 그걸 다시 이 수식의 오른쪽에 넣으면 2초 뒤도 알죠. 예. 또 다시 넣으면 3초 뒤도 알죠. 네.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현재 정보만으로 100만 년 뒤에 쭉 계속 하다 보면 무한대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만들어질지가 이미 이 순간의 정보로 결정되어 있는 거죠. 쉬운 거예요. 현재 갖고 있는 돈과 내 돈이 불어나는 이익률 속도를 알면 내가 10년 후에 내 돈이 얼마일지 15년 후에 얼마일지 비슷한 거죠. 이그젝틀리 알 수 있잖아요. 같은 그런데 얘기죠. 그거는 이익률이 네. 시간의 미래의 이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다만 이제 국채 같은 정기 이자라고 그렇죠. 생각한다면 예, 그렇죠. 맞아요. 딱 고정된 이익을 주는 뭐 2%를 뭐 100년간 보장하는 정기예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게 정확히 알 수 맞죠. 저렇게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매년 이익률이 1%포인트씩 올라간다. 첫 해에는 2%, 그 다음에는 3% 이렇게 준다는 것의 변화율만 알아도 알아도 그러니까 알 수 저거는 있죠.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아니요. 현재 속도가 지금 V가 속도거든요. 예. 지금 이 순간의 속도를 알면 잠깐 뒤에 속도를 알아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변해도 돼요. 아. 그 속도를 다시 여기다 놓으면 미래의 물체의 위치를 알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수식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기만 하면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는. 얘가 어디가 있을지. 네. 그게 그게 변화율만 가능하다. 알면 네. 그게 이제 뉴턴 고전역학이 결정론적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그렇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애가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3일 동안은 대체로 3일 전에는 공부를 요 정도 하니까 점수를 요 정도 맞겠네 하면 대충 맞거든 그게. 그렇지. 어떻게 알겠어? 아니, 부모가. 뻔하거든. 달이 여기 떴다가 내일이면 어디가 있을 거다. 그걸 그럼, 예측할 때 그럼. 정확히 그런 이렇게 그런 하면 돼요. 게 예측하는 거겠죠. 그렇지. 근데 문제가 이제 알려졌어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달이나 뭐 지구 같은 천체가 어떻게 운동할지는 뉴턴의 이 고전역학이 갖고 있는 결정론적인 성격으로 완벽하게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데 이 재밌는 문제가 뭐가 알려졌냐면 그 천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확히 알고 있죠.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그리고 천체들의 위치도 지금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시간이 지나면 행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지를 정확히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알려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앞에서 말씀하신 지구 주위를 도는 달 같은 거는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이체 문제라고 불러요. 두 물체. 예. 지구랑 달 상호작용. 둘끼리 해결하면 될 문제야. 그렇죠. 그런데 둘끼리 해결해야 되는 쌍이 태양계말에도 많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도 있지만 아주 약하지만 목성도 지구를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행성의 천체의 개수가 늘어나면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문제. 그게 삼체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예요. 물체가 3개 이상. 예. 아, 예. 그런 경우엔 이 미래를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알려져요. 예측하기 어렵다예요. 예측할 수 없다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만약에 우리가 지구와 목성과 태양의 위치를 현재의 위치를 예. 무한대 정확도로 안다면 예. 예측이 돼요. 예. 그런데 무한대 정확도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이체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체의 경우에는 예. 초기 조건의 약간의 그 오차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체의 문제니까. 네, 그런데 삼체만 되면 그게 미래가 그 초기 조건의 아주 약간의 변화가 예. 이 여러 행성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미래에는 증폭이 돼요. 그게 알려진 것이 이제 거의 그 19세기 말쯤부터 과학자들이 그걸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이체는 똑같은 오차인데 이체는 그 오차가 증폭되지 않고 삼체부터 오차가 증폭될까요? 삼체도 몇 가지 그 조건이 있긴 한데요. 모든 예. 삼체는 아니고. 하지만 중력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 중력의 경우엔 입자의 숫자가 3개 이상이 되면 예. 그러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인 그렇지? 게 지금까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뭐 수십억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돌았잖아요. 돌았는데. 네. 근데 과연 내년에도 제대로 돌까? 내년에도 돌까? 그걸 증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렇죠. 안정적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태양계의 안정성 문제예요. 태양계가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처럼 보이는데 미래에도 과연 안정적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푸엔카레라는 이분이 의심이 많네. 확실해요, 교수님? 그런데 확실해요? 이게 진짜 재밌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긴 논쟁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뉴턴은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라이프니츠는 아닌 것 같다, 안정한 것 같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자기들끼리도 진행되다가 현재 학계의 그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그 저학자들이 연구를 알아낸 결과가 흥미로운데 결론은 불안정하다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그러면 지구가 태양 그 공정 궤도를 벗어날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라는 걸 결정하려면 도대체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안정적인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지 예. 시간이 중요한데 현재 학계에서 알려진 거로는 수십억 년 정도예요. 그 정도로는 그 정도로 안정적이다. 괜찮다. 지금 시나리오대로는 그 정도는 흘러간다. 네. 근데 무한대로 안정적인 그렇지 건 장담할 수 없다. 네. 그러다 게다가 예를 들어 태양계 바깥에서 어떤 무거운 천체가 지구 주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럼 또 몰라요. 아니 근데 뭐 수십억 년 정도 지금대로 가면 뭐 크게 고민할 거 네, 없는 거 고민하지 아니에요? 않으셔도 된다는 게 그 결론인 거예요. 하지만 불안정하다. 따지고 그렇지. 보면 그렇다. 예. 정말 하지만 수십억 따지고 년까지는 보면 괜찮다.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까지는 괜찮지만 셋보다 많은 게 얽히면 기본적으로 이건 예측이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결론이라서 우리가 그 이른바 투자의 시장에서도 이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수십만 명이 되다 보니까 3명 이상이면 예측이 안 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면 당연히 예측 안 되겠죠. 그러니 이건 누가 와도 모른다는 얘기를 세 하는. 명이면 진짜 예측 안 돼요. 친구 셋만 모여봐. 어떻게 편먹을 줄 알아. 그래. 그래서 나도 지금 설명은 안 되는데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게 남녀가 둘만 있으면 그냥 둘이서의 문제지. 그래도 하루 맨날 복작복작 싸우고 하지만 얘가 이러면 얘는 이러고 얘는 이렇게 반응하고 그렇지. 이렇게 반응하니까 결국 보면 요 안에서 있어. 그런데 이게 한 명이 더 끼어들면 이간질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게 문제가 복잡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더스탠딩에서 지금 2명이 경영도 해보고 네. 3프로 TV에 가서 3명도 동업도 해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2명, 3명 진짜 달라. 진짜 변수가 변수가 많아. 정말 많아. 야,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아. 여기서는 이 친구만 설득하면 되고 이쪽 기분만 보면 돼요. 근데 여기 세 명이 하면 되면. 그 기분의 쌍이 되게 많아져. 거기다 내 기분도 변수잖아. 그러니까 와, 세 명은 복잡하지. 여러분 이 얘기는 책에 없습니다. 그런 건가 보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그 금융시장, 뭐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같은 거는 그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 같은 게 재밌는 게 보통은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실현하려고 사람들이 팔잖아요. 예. 이 효과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가다 보면 내려가는 경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다들 아시는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가 되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일은 더 오를지 몰라. 안 팔아요. 그럼 오늘 올랐다는 이유로 내일은 더 오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포지티브 피드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불안정한 상황으로 바뀌는 게 이게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해요. 언제 바뀔지. 주가가 폭락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폭락하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살만해 하는 사람이 보통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패닉해요. 근데 그 언제부터 지금 안 패닉할지 팔면 내일은 더 난리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정성이 그렇지.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맞아. 그리고 볼 내 수 있는 생각에는 요만하면 싸니까 살려고 하지만 주변을 보니 저 자식은 더 쫄았네. 맞아. 그러면 내일 제가 팔 거니까 나도 오늘 사면 안 되지? 뭐 이런 계산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런 현상들, 그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드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푸엔카레가 이제 태양계 안정성 문제에서 처음 이걸 발견했는데 예. 이후에 이 책의 주제인 기상현상에
대해서 여기도 카오스가 있다라는 걸 기상, 발견한 사람이 로렌츠라는 사람이에요. 로렌츠. 이 로렌츠가 컴퓨터 계산을 하다가 약간 다른 두 숫자, 이게 이 숫자도 알려져 있어요. 두 숫자. 예. 0.506-127과 0.506 이 두 숫자가 처음의 차이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더니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거의 똑같잖아요, 이 앞에. 음흠.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저 다르게 차이가 와.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바로 그 불안정성 그리고 그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에 예. 관계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로렌츠가 발견한 다음에 다들 들어보셨을 그 나비 효과 예. 얘기를 해요. 이게 뭐 그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면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나비 한 마리가 만든 처음의 변화는 아주 작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결국 큰 기상현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 로렌츠가 생각한 이 문제를 그 굉장히 이게 아주 많아요. 이런 문제가. 그 이건 제가 간단히 해본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요. 여기 예. 막대 두 개거든요. 막대 두 개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 약간 느슨하게 해요. 가운데 부분을. 예. 그 다음에 놓는 거예요. 그럼 막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막대의 요 끝점, 끝점의 위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지금 이게 사실은 서로 다른 두 초기 조건이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둘이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 벗어나기 시작해요, 두 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완전 벗어나서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는데? 근데 제가 처음 할 때 이게 하나는 요 세타2라는 요 각도, 요거를 60도, 다른 거는 60.01도. 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게 부러진 나무젓가락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거 장난감도 팔거든요. 얘가 어. 이렇게 왔다 갔다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예. 위는 얘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데 아래 거는 이쪽으로 가고 막 그게 막 얽혀요. 하다가 네, 하다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는데도 그래서 얘가 아주 작은 차이, 60도냐 60.01도냐의 차이에 의해서 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동업이 힘들고 저 부부관계가 힘든 게 저래서 저런 거예요. 처음에는 손 꼭 잡고 시작하지. 그럴 리가 있나? 저 봐봐, 저 봐봐. 저 봐봐, 따로 저봐, 노는 저봐, 거, 저봐, 따로 저봐, 노는 거 저봐. 봐봐, 저거. 손 네가 이렇게 나와, 그럼 나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근데 이런 문제를 과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케이. 그러면 60도랑 60.01도 차이가 너무 큰 거였다면 60도랑 60.000001도로 하면 네.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처음에 같이 가는 게 길어질 뿐이에요. 길어질 뿐이지 결국은 저렇게 결국은 되지. 달라진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실 그런데 이 각도를 조정하는 정확도를 우리가 무한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0.00000001도 그래. 차이. 소수점 아래 0이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아무리 정교하게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거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그쵸. 부부 사이가 서먹해지는 이유도 어. 부부가 서로 나쁘거나 안 맞는 게 아니라 둘이 너무 오래 같이 산 거야. 그 짧았을 땐 좋거든. 차이가 크지가 않아. 느껴지지가 않거든. 그거 재밌는 생각인데요. 그럼 시간이 중요하네. 30년은 너무 길어. 그 앞에서 우리 태양계 안정성이 수십억 년은 괜찮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수십억 년까지는 시간, 처음에 그 조금 시간까지 달라도 큰 괜찮아. 문제 그 없어요. 정도의 아. 오차는 그냥 무시해도 돼. 그쵸. 예. 아. 뭐 재밌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수록 우리는 결혼 시점을 늦춰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 아니면 평균 수명 90세인데 20살에 결혼해 미친 짓입니다. 이건 반드시 깨져. 이게 우주의 법칙이야. 그건 결혼할 때 너랑 나는 그냥 깨진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죠. 이건. 재밌는 얘기들 네.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 결론이 태양계 행성의 운동이든 그 이중진자 제가 보여드린 그것든 아니면 기상현상이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현재의 정보를 무한대의 정확도로 알 수 없는 한 결국 예측은 불가능할 수밖에 재밌다. 없다는 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 수식이 그거가 어렵네요. 어느 시간까지가 괜찮은지를 늘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겠네요. 그 어느 시간까지가 괜찮다라는 거는 사실 초기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그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앞에서 태양계 안정성이 뭐 예를 들어 50억 년은 괜찮다라고 할 때 태양계가 지금하고 좀 다른 모습이어도 안정성은 50억 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몇 년까지 안정적일 거다라는 그 예측 자체 예. 그거는 정확한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른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학자들은 이 문제가 비선형이다.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요. 비선형 동력. 선형이 아니다. 비선형은 선형이 아닌 문제를 뜻하고요. 선형은 이렇게 쫙 예쁜 곡선으로 올라간다는 직선. 뜻이죠. 그 직선이라는 게 그 중학교 때 좌표평면에 1차 함수 그리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1차 함수를 우리가 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y는 심플하게. ax 더하기 b 그런 거. x에 뭘 넣으면 y가 항상 뭘로 딱 나오고. 딱 하나.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수식이 나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좀 설명을 그래도 하고 싶어서 넣었거든요. 뭐냐면 얘가 선형이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얘가 그냥 1차식으로 주어진다는 것뿐이에요. 네. a 값 네. 곱하기 근데, 뭐. 그렇죠. 근데 처음에 들어가는 x가 조금 달라져요. 네. 조금 달라진 양을 델타 x라고 보통 써요. 예. x가 조금 달라진 정도. 예. 그런데 x가 요만큼 조금 달라져 봤자 여기서 요 수식을 갖고 델타 y가 얼마나 달라질 계산하면 델타 y가 그냥 a 곱하기 델타 x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델타 x가 작으면 델타 y도 작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 처음에 입력의 차이가 작으면 출력의 차이도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본 그 막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예. 헤어지는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죠. 그렇죠. 거긴 차이가 더 커졌는데?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1차식이 아니라 얘가 2차식이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2차식이면은 출력이 얼마나 달라질지를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은 그 앞에서는 그냥 델타 y가 델타 x에 비례하는데 2차식만 해도 이게 x가 곱해져요. 그 얘긴 x가 크면 델타 x가 작아도 델타 y가 클 수 있죠. 삼체 문제. 일종의. 일 수도 있고 요거는 두 사람 사이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 그렇지. 그러니까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요만큼 잘못했으면 나도 요만큼만 투덜대거나 요만큼만 항의해야지. 나는 요만큼만 잘못한 것 같은데 얘가 제곱으로 와, 해요, 이러면 뭐야 이거? 뭐 이씨. 그러면서 막 이건 알고 그렇지. 다시 제곱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렇게 어렵진 않은 수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생각하면 왜 선형이면 카오스가 없는지. 그렇지. 카오스가 있으려면 무조건 선형이 아니어야 선형이 된다. 아닌 곡선이어야 되네요. 그런데 선형이 세상에 많겠어요? 비선형이 많겠어요? 비선형이 많죠. 어떻게 맞춰줘 그걸? 그걸 어떻게 딱 맞춰서 그냥 요만큼 하는 안 만큼 돼, 똑같이 그렇지. 화를 냅니까 세상이. 애가 성적표가 떨어져 왔는데 남편도 늦게 들어와? 그럼 늦게 들어온 죄가 이만큼 증폭되는 거지. 그렇죠. 비선형이지 그냥 무조건. 이게 제가 생각해본 비유가 이거예요. 종이에다가 점 2개를 찍고 그 두 점을 잇는 선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두 선을 잇는 곡선을 우리가 얼마든지 무한개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자연 현상을 전체를 생각하면 그 중에 선형인 건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겠네.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직선으로 가지만 실제로는 직선이 절대 직선이 아니니까 결과가 당연히 안 맞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분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말씀드린 비선형 동력학이라는 분야인데 네. 이게 그 대학에서 잘 안 가르쳐요. 그러네. 왜 안 가르치냐면 이게 모르겠다. 못 풀어요. 모르겠어. 그렇지. 못 푸니까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특히 물리학과 학생들 보면은 그 졸업할 때쯤 되면 자기가 자연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완벽한 오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형 시스템만 주로 배우고 왜냐하면 그것만 풀 수 있으니까 그것만 배우고는 자연 현상을 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엄청난 오해인 거죠. 그러면 말씀하셨던 기상 이런 거는 비선형이에요. 완전한 비선형일 텐데. 그 그걸 앞에서 어떻게 제가 수식을 여기 적은 다음에 요게 앞에서 로렌츠라는 사람이 카오스를 발견한 것에 관계된 수식인데요. 이게 변수가 x, y, z에서 3개예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식을 보면 x 여기 z가 있잖아요. 네. x하고 z가 곱해져 있죠. 네. 이건 2차식이에요. 선형이 아니죠. 네. 만약에 2차식이 아니라면 이건 카오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2차식이라서 선형이 아니고 따라서 카오스가 가능한 거죠. 그렇지.
근데 세상은 거의 다 이렇다는 거예요. 2차 시기죠.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재밌게 읽은 교재 중에 그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 그 세상은 선형이 아니다라는 걸 재밌게 비유해. 뭐냐면 그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두 개가 있어요. 예. 그거를 동시에 들려주면 네. 우리가 2배로 행복하냐는 거예요. 야. 완전히 노이즈처럼 들릴 진짜 거예요. 변태 같은 질문이다. 이 비유 재밌죠? 오 짜증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 실제 자연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다 비선형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는 거지. 네. 현실은 그냥 비선형이구나. 그럼 상호작용이 되는 순간 짜증이 나지. 우리가 세상을 인간이 감각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예. 혹시 와인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매일 뭐 10,000원짜리 와인 마시다가 한 5만 원짜리 와인 마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4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저는 마셔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100만 원짜리 와인 마시다가 104만 원짜리 와인 마신다고 해서 네. 그 차이가 크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만큼. 느낌 같은 것도 다 비선형이에요. 비선형이다. 그렇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상현상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기상현상을 어떤 그 수학의 방정식을 써서 기술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어떤 그 기상 조건을 내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지금 이곳에서의 온도와 이곳에서의 온도를 이걸 무한히 잘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기상 예측을 예. 하는데 예. 뭐 위경도 특정한 값에서 옆으로 1m 벗어났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그런 정보를 다 넣다 보면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너무 많아서 할 수 많아서. 없거든요. 예. 이런 걸 해상도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기상 예측할 때는 세상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격자로 나눠요. 그리고 그 격자 안은 똑같다고 기상 조건이 가정한다.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해상도라고 하는데 예. 당연히 해상도를 높이면 당연히 예측은 정확해지죠. 예. 그래서 더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로렌츠가 한 고민이 해상도를 2배를 높이면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고민하다가 해상도를 2배 높인다고 해서 예측 가능한 시간이 2배까지는 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해요. 조금밖에 더 이점이 없다는 거죠. 한계 효용 체감처럼 비슷해요. 그런 것처럼. 예. 로렌츠가 이 책에 있는 얘가 100km로 해상도로 예측했더니 일주일은 예상할 수 있었다. 이걸 50km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뭐 절반 줄였으면 또 7일이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렌츠가 한 추정에 의하면 이게 절반밖에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를 100km에서 50km로 늘려봤자 예측 가능 시간은 10.5일밖에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해상도를 무한대로 높이는 걸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예. 100km, 50km, 뭐 25km, 뭐 10km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가서 예. 결국에는 점으로. 점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든다라고 추정하면 예상의 한계가 14일이에요. 무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해지는 게 계속 줄어들잖아요. 결국은 14일밖에 안 돼요. 14일. 네. 그래서 현재도 이 기상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론적인 한계는 보름. 그러면 한 달 후 기상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거네. 되는 거죠. 아예. 근데 국지적인 예측. 아. 그런데 보통은 장기 예보는 예.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장기 예보를 갖고 뭐 서울시 무슨 구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비 올 거를 예측하진 않아요. 뭘 예측하냐면 우리나라의 폭우의 빈도가 작년보다 몇 배로 늘어날까를 예측하죠. 구체적인 비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장기 예상 예보는 거의 다 그 통계적인 예측을 해요. 그건 구체적인 통계적인 비를 예측이고. 그런 면에서는 그건 의미는 있어요. 야, 그럼 저렇게 한계가 있으면 무작정 늘리는 게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전통적인 방법으로. 근데 제가 사실 요즘 고민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상 예측 시스템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논문이 15일 예측을 시도를 해요. 하루 더 늘어난 거? 그 하루 거의 정도는 큰 그 의미는 정도. 없는데 거의 그 정도. 제가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인공지능은
앞에서 우리 봤던 그런 방정식을 풀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통계적으로 데이터만으로 예측을 해요. 근데 과연 이런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한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14일이라는 예측 한도와 어떻게 비교될지 미래에. 그게 사실 모르겠어요. 안 늘어날 거다. 안 늘어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어쩌면 기후학자, 기상학자는 못해도 더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 구글의 논문에 그 예측한 걸 보면 상당히 놀라워요. 지금 이게 일본 쪽으로 온 태풍의 경로를 예. 그 실제보다 일주일 앞에 예상한 거 닷새 3일 정도인데요. 점점 그 날짜가 짧아지면서 보면 정확해요? 정확해지지. 빨간 곡선이 실제고요. 그다음에 파란 게 선이 여럿이죠. 이제 이거 왜 선이 여럿인지 이해하셨죠? 이해도 되죠, 당연히. 방산물 예측. 범위로 했더니 3일 정도면 뭐 엄청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3일이면은 이 태풍이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 근데 얘가 이렇게 갈 거다. 경로를 예상한 거네요. 네. 그거를 구글이 인공지능만으로.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도입되는 분야일 가능성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일종 그냥 패턴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패턴. 난 잘 모르겠는데 얘가 그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냥 네,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범위와 변수가 너무 넓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걸 더 길게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15일 그쵸. 후에 태풍의 방향은 지금 잠시 후에 요 나비가 왼쪽을 더 파닥거릴지 오른쪽을 파닥거릴지에 따라서도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럼 이 나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나비도 지가 몰라. 그렇죠. 그러니 아마 저도 그렇게 예상. 예측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것이 맞는.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거의 최첨단의 기존의 그 앙상블 예측 모형의 결과를 인공지능이 과거의 패턴만으로 어느 정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재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건 가능은 한데 그리고 그 계산 능력과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더 정확해지고 더 구체적인 미래가 예측이 되기도 하나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아무리 많은 데이터와 아무리 정확한 계산과 슈퍼컴퓨터가 몇 대가 와도 안 된다. 그게 지금 이 책의 가장 그 말은 어느 결론이에요. 일정 수준보다 넘어가는 미래는 예측한다는 거가 의미가 없다. 불가능한 거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건 약간의 상상인데 올해 겨울이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 2%도 어제 무슨 얘기 했냐면 야 겨울 썸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 어쩐지 좀 전에 덜 춥더라. 그래서 지금 추우니까 결국 썸은 똑같은데 이 똑같은 썸이 어디가 더 추울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 이 썸은 항상 어느 정도의 법칙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도 이 정도의 시간 내에서는 법칙이 있어. 그래서 그 사이에 변수를 예상하기 그거는 불확실하지만 요거는 일종의 룰대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미래의 큰 시간 단위의 썸은 거기도 뭔가 법칙은 있는데 거기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더 먼 건 것이. 그러니까 내일의 주가는 모르지만 10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올라 있을 거야. 뭐 그런 건 뭐예요?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기후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이론의 범위가 요만큼이어서 여기까지는 잘 들어맞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들어맞아인 거지. 그거는 그냥 이론을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거지 모든 게 다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이 불확실성이 그 중간에는 막 복잡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돼. 그런 걸 알 수는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이 책의 뭘까? 저자도 그렇고 과학자들의 입장은 우리가 비록 그 현상을 결정하는 모든 이론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어. 본질은 카오스다라는 본질은 거예요. 카오스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예측의 한계가 예를 들어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서울의 뭐 어느 지역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온이 몇 도라고는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리드 같은 걸 생각하면 그게 그 안에서도 조금씩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정보가 없죠.
그리고 익힐 수도 없고. 예. 그걸 우리가 뭐 0.1mm 단위로 온도를 측정할 그렇죠. 수 당연히.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그래서 불확실성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그 기상현상의 장기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이고 아마 그건 인공지능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저도 동의해요. 기도를 변수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많아지면. 상황이네. 뭔가 항상. 근데 기후 예측은 좀 다르거든요. 기후 예측은 다른 이유가 기후가 우리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100년 뒤 뭐 2월 며칠에 서울의 온도가 얼마가 될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100년 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얼마일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떤 통계적이고 거시적인 규모의 예측은 국소적인 예측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고 지금도 그걸 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는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이런 예측을 앞에서 제가 우리 잠깐 얘기 나눈 거 앙상블 예측이라는 예. 걸 이제 기후, 기상현상의 예측에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이게 이런 예측 분야에서 대세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다뤄야 될 변수의 양이 자연계를 아무것도 생략하지 않고 하려면 예를 들어 온도도 아니고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는 산소 분자 하나하나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엄청나게 변수가 많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변수의 숫자를 줄여요. 예. 그걸 이 저자는 현실은 고차원 혼동계라고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줄인 게 저차원 혼동계예요. 그러니까 다뤄야 하는 변수를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줄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확실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겠죠. 아까 이만한 그리드에서 여기가 3도야 그랬는데 사실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2.9도고 여기는 3.1도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저차원으로 줄이면서 그 정보는 우리가 넣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이 기상 예측 모델에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일부러 잡음을 넣어버려요. 전체가 잡음이라는 게 노이즈. 그래서 아까는 이만한 그리드 덩어리가 3도라고 했는데 예. 잠깐 이만한 덩어리가 3도가 아니라 3.1도로 해볼까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고의로 예. 그렇게 잡음을 추가하면 네. 오히려 서로 다른 잡음을 넣은 여러 모델의 예측을 모으면 일종의 앙상블 예측인 거죠. 예? 그러면 그게 그 통계적으로는 더 정확한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다 이거 사실은 3도라고 대충 가정한 거지. 네. 어차피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으니까 3.1 일부러 도로 해볼까? 얘는 조금 다 다르게 얘는 좀 다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모델은 축소해서 계산은 해봐야 되는데 다 모든 정보를 무한한 정확도로 넣을 수 없으니까. 넣을 수 없으니까. 대충 하면서 일부러 잡음을 넣는 거예요. 노이즈를. 이야. 그래서 마치 정확한 불확실성을 연출한 거네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불확실성을 연출해서 그걸 연출해서 아주 좋은 표현 같아요. 인위적으로 불확실성을 다시 불확실하게 예, 연출한 맞아요. 거네. 그냥 임의적으로. 이 책에 있는 이 그림이 제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진짜 머리 좋다 저거는. 이 기상 현상을 예측하는 게 위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정보를 64비트로 처리하면서 예. 처리한 거고요. 이거를 16비트면은 굉장히 정보량을 줄인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결과가 많이 달라지죠. 근데 16비트로 하되 방금처럼 그 뭐라고 할까? 아까 노이즈를 넣듯이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그림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이 아이디어예요. 머리 좋다. 근데 저렇게 하면 기후의 그 공식이라는 게 진리가 아닐 테고 공식도 틀릴 수가 있을 텐데 이건 진짜 좋은 공식이 지적인데요. 틀렸는지 안 틀릴지 검증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그 기후 예측 모델에선 예. 그 이론을 똑같은 걸 쓰질 않아요. 아예. 그래서 어떤 예측 모형도 있고 저런 예측 아예 이론 자체가 다른 거죠. 그거를 모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예측을 앙상블 예측이라고 했다면 요즘은 다중 앙상블 예측이라고 해요. 공식도 다르고 공식도 값도 틀리게 하고. 야 진짜 황당하다. 그런데 이거 야. 아무거나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하는 모형을 앙상블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학계에서 검증해서 어느 정도 예측 능력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걸 현재 50개를 모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놀랍다. 어마어마한 기법이네요. 그게 재밌죠. 네. 그러네. 일부러 그거를 잡음을 넣는다는 게 대단한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는데 2년 안에 깨질 확률이 얼마나 될지를 알려면 두 사람과 계속 면접을 해보고 이게 이럴 게 아니라 두 사람을 처음 만나는 한 200명한테 너는 어떨 것 같아? 너는 어떨 것 같아? 너는 어떨 것 같아? 물어서 평균 내면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정확한 확률이다.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얘네들도 지들이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 모르는 모르지. 거니까. 모르지. 맞아요. 그 앞에 잠깐 우리 얘기 나눈 거 집단지성하고 뭔가 비슷하죠. 비슷하죠. 비슷하면 비슷하고. 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네.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원래 그렇지. 불확실성을 그럼. 모아서 그걸 갖고 더 정교한 예측을 하겠다는 시도라고 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뭔지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이건 다 좀 불확실할 수 있는데 미래 예측이니까 라고 하면 프레딕트 예측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 그 고추 말리는 농부 예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예. 사실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날씨가 발생할 확률이 P고 그때 입게 될 경제적 손해가 L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C라는 비용을 지출해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합리적이죠. 계산도 간단해요. 네. P에다가 손해를 곱하면 손해액의 기대값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C보다 큰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요 부등식을 만족하면 싼 거죠. 예. 방수포 사는 게. 예. 그럼 방수포 사라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 저자가 이 방식을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추정한 결과를 책에서 소개해요. 그 결과가 기후 변화의 경우 결론만 말씀드리면 P 곱하기 L은 GDP의 15배 정도일 거로 추정하고요. 저자가. 예. 그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은 C라고 하면 그 저자의 추정에 의하면 C는 GDP의 2%밖에 안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그 비용은 적다. 훨씬 기후 변화 때문에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싼 비용이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감축은 당연히 남는 장사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자가 기후 그 변화에 대해서 한 얘기도 흥미로운데요. 이 책에 보면 온도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4도 이상 올라갈 때 예.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저자가 소개를 해요. 그 평균 기온이 4도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예.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알았는데 이거를 습구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온도를 잴 때 예. 온도계 그 아래쪽에 그 동그란 예, 부분을 예. 젖은 헝겊으로 감싸고 온도를 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얘가 바깥쪽이 습도가 높으면 증발을 안 하고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질 않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잰 걸 습구 온도라고 하는데 그게 35도 이상이 되면 그게 사실 어떤 거냐면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추고 싶어서 땀을 흘리는데 예. 증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럼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습구 온도가 35도보다 넘게 되면 사람들이 거의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 된대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겠죠. 그 기후 난민이라고 보통 우리가 예. 부르는. 예. 그건 그 나라만의 기후위기가 발생한 나라뿐 아니라 북반구 고위도에 살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저자의 주장이 이 앞에서 소개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 C가 기후 변화로 피해를 입게 될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그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도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주장도 이 책에 있습니다. 확률로 계산해 보면 기후 변화 손실이 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그럼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의 코스트는 환경에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역산하면 그 나라가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아니면 얼마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지.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저렇게 계산을 안 할 테니까. 지구를 굉장히 사랑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구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코스트는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이 코스트 이상은 지불 못해라고 하는 그게 있다면 역산을 하면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아니면 진짜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코스트 C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빨리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 전 지구적으로 걱정인 상황이죠. 그래서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러는구나.
역산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비용을 얼마까지 쓰는지 보려고. 다이아몬드가 갖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짜리까지 얘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지를 걔 기대값을 계산하고. 그 기후 변화, 예. 기온 상승 갖고 그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예. 분들이 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가 태양이 지구에 보내주는 에너지보다 지구가 우주로 다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어서 그렇다. 네. 따라서 에너지가 점점 계속 쌓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 오해거든요. 예. 이게 에너지 보존 같은 걸 생각하면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왜 온도가 오르는지 음.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효과예요. 이산화탄소가 갖고 있는 특성이 태양에서 지구로 보내는 에너지는 자외선, 가시광선, 특히 가시광선 영역에서 에너지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산화탄소는 가시광선을 잘 통과시켜요. 예.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지구로 다 쏟아져요. 근데 지구에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나가야 되는데. 반사되는 에너지는 지구는 태양보다 온도가 낮잖아요. 예. 그래서 주로 적외선으로 나가요. 적외선으로 지구에서 우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가시광선은 잘 통과시키는데 적외선은 잘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럼 지구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 반사되는 적외선. 반사되는 적외선을 이산화탄소가 통과시키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적체 현상이 이 벌어지는구나. 대기층의 위쪽은 온도가 낮아지죠. 예. 그쪽이 그러네, 가질 그러- 않으니까. 그러네. 그럼 바깥쪽에서 결국 방출되는 건 바깥쪽에서 방출되잖아요. 예. 방출되는 양이 줄어요. 줄어드는 거구나. 근데 이게 들어온 곳과 나가는 게 다를 수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지구가 그걸 조정하냐면 지구 자체가 온도가 올라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나가는 게 많아지죠. 아. 이산화탄소가 막아도 결국은 나가는 게 많아지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바로 그 어떤 가시광선은 잘 통과하고 예. 적외선은 잘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 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그 대기의 온도가 오르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 법칙은 나가는 것도 똑같아야 되는데 그 결국. 썸은 같아야 되는데 그 같기 위해서 온도가 밑에가 뜨거워져. 네, 밑에가 뜨거.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야, 그 되게 과학적인 얘기네. 나는 못 나가니까 쌓여서 뜨거워라고 설명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 그럼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겠지. 맞아. 그럼 그 말이 되니? 그러네. 근데 결국 온도가 올라서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의 수지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지구가 이런 지구가 된다. 네, 맞아요. 변하는 거죠.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뭐 그 이런 과학적인 미케니즘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서 그 학계에서는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현재 확실하다. 지구의 이산화탄소와 온도는 확실히 연관성이 있다. 확실하다. 근데 이게 피드백 효과라고 하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온도가 오르면 온도가 올랐다는 이유 때문에 더 온도가 오르게 되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기후학자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논리가 그렇지. 여기 있는 거죠. 그 IPCC라는 그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국제 협의체 예. 정도로 보통 번역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몇 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발표하잖아요. 예. 그 보고서에 들어있는 이 예측을 이 저자가 책에서 소개해요. 이 상황이 뭐냐면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600 ppm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약간은 암울한 시나리오의 경우인데요. 이때는 그 지구의 온도가 3도가 넘을 거다라는 게 일관된 결과고요. 이걸 보면 이것도 모형의 수니까 금방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다 앙상블 예측이라는 예, 뜻이에요. 예. 여러 기후 예측 모형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로 보면 중요한 게 2도 이내로 예측하는 모형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를 것은 분명한 거죠. 이 저자가 재밌는 제안을 해요. 이게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예. 굉장히 큰 대규모의 연구 기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요. 이 분이 그 기고한 이 기사의 제목이 CERN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썬이 뭐예요? 이게 유럽에 있는 그 입자 가속기 연구소예요. 물리학자들. 예. 이게 엄청난 국제적인 연구소거든요. 여러 나라의 물리학자들이 함께 그리고 이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여러 나라에서 지원하는 예. 이런 국제 연구 기관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연구에도 필요하다라는 걸 저자가 재밌게 그 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컨선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예. 느낌이네. 예, 그 다음이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이 저자의 주장 중에 불확실성에 대한 자기의 신념을 좀 제가 보기엔 과도하게 이거 오버하신. 오버한. 양자 역학도 원래 잘 모르겠다잖아요. 일반인들이 들으면 불확실한 거잖아. 얘가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인지 일인지 슈레딩거의 알 수 없다. 고양이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그건가? 양자 역학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한 그 문제 중에 예. 하나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게 여기서 그 광자도 양자 역학 따르는 입자예요. 네. 빛이죠. 예. 광자가 와요. 근데 요 틈을 통과해서 이 원의 바깥쪽에 어디로 갈진 몰라요. 파동으로 바뀐다는. 예, 이런 걸 물리학에선 광자의 파동 함수라고 하죠. 예. 파동 함수는 이 모든 영역에 같은 확률로. 확률을 가져요. 같은 확률로. 음. 그런데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광자를. 딱 한 점에서만 측정돼요. Q라는 점에서. 관찰을 하면. 예, 관찰하면. 이게 뭐 언뜻 생각하면 뭐 그런 걸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사고 실험을 제안하면서 문제 삼은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광자는 한 개예요. 한 개가 여기 반짝했어요. 그 직전에는 여기서 반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광자가 여기서 반짝하면서 잘 봐. 내가 여기서 반짝했으니까 여기선 반짝하면 안 돼. 라는 신호를 보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그 순간이거든요. 여기서 반짝하는 순간 R이라는 위치에서 반짝하는 그 정보가 없어지죠.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 봐. 여기서 내가 반짝했으니까 거기서 반짝하면 안 돼. 하는 그렇지.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선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이 거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먼 거리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 이론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순식간에 전달돼요. 얘가 반짝하면 얘가 반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게 얽힘 아니에요? 얽힘? 아니요, 이건 얽힘은 아니고요. 이건 얽힘하고는 상관없어요? 파동함수의 붕괴. 붕괴. 파동함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예. 파동함수가 이 원의 모든 면에서 똑같은 확률을 갖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반짝하면 그 점에서만 광자가 측정되는 순간 이 원의 어떤 부분에서도 측정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를 보냈는데 광자가 예. 두 군데에서 동시에 반짝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광자가. 얘가 네. 재밌는 얘기. 그거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그러니까 양자 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이거 마치 야 진우야 네 뒤에 지금 아이스크림이 10개 있어. 어. 이따가 점심 먹고 그거 네가 10개 다 먹어라. 어. 근데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어. 근데 뒤를 돌아본 순간. 그러니까 그렇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 10개 있던 게 하나로 딱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내가 고개를 돌리면 그 누가 봐도 10개라는 뭐 그런 얘기니까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양자역학의 이런 불확정성의 문제가 물리학자들을 괴롭히는 게 어떻게 철학적인 질문이 되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것뿐 아니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 아니야? 광자가 여기로 갈지 거기로 갈지를 우리가 몰라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 자체가 그런 건지. 불확실한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이 존재론적이냐 아니면 인식론적이냐의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져요. 야. 그게 입자냐 파동이냐는 얘기죠. 아니야. 그건 달라. 입자 파동은 달라. 입자냐 파동은 어쨌든 객관적인 거잖아요. 예. 그건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죠. 입자로 존재하는 파동이 존재하느냐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걸 인식론적으로 해설을 그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로또를 제가 샀어요. 근데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게 한 명만 당첨이 되는 로또라고 가정할게요. 예. 그러면 제가 딱 로또 번호를 봤더니 제가 당첨이에요. 음. 그때 부산에 사는 길동이는 당첨이 안 됐다는 정보를 제 걸 보는 순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거는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이죠. 그렇죠.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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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때 알다. 깔 때 제가. 어. 그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이 이런 거냐. 네. 그게 아니라 광자 자체가 원래 이런 거다. 존재론이 예, 원래 그게 존재론. 복권은 처음부터 하나만 있었어. 걔는 그쵸, 그거 열기 정해져 전부터 있으니까. 정해져 있었어냐. 그렇죠. 그래 로또는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잖아요. 예. 그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이 문제를. 이게 아니면 이게 원래 로또 자체 번호가 내가 열기 전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건지. 내가 여는 순간 주로는 인식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주가 존재론. 주가 존재론이. 근데 자연 자체가 이래서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긁는 저자가 것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그냥 여는 순간 그때 결정된다. OX가 결정되는 거라면 네. 그냥 내가 앉는 존재론적으로 상태에서는 O냐 X냐가 안 써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샀는지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 그냥 랜덤하게. 근데 그것도 복권 그 판매소에서 이렇게 랜덤으로 찍어주잖아요. 그때 예. 결정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결정된다. 근데 보는 순간 당첨이 됐으면 나머지는 다 꽝인 거가 네. 되는 거니까 보는 순간 아이스크림 10개가 하나로 바뀌는 거가 바로 그거다. 예. 그게 아이스크림의 속성인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순간에 인식한 것일 뿐인 건지. 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오고요. 이 책의 저자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예. 굉장히 독특해요. 예, 그 얘기는 생략. 예. 이야. 그게 재밌는 책입니다. 요 얘기만 짧게 하고 예, 맞추고 예. 싶은데요. 이분이 그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그 후반의 얘기 중에 그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예요. 이분이 뭐로 비유하냐면 우리 뇌도 불확실성 그리고 노이즈 같은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예. 이게 우리 뇌도? 실제 그렇거든요. 실제도 신경세포가 있으면 다른 주변 신경세포가 사실 그냥 전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류의 양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받은 신경세포가 반짝하고 바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예. 그거 자체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불확실해요.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하고. 예. 확률로. 근데 그건 알려져 있는데 이 저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전력이 낮고 불확실성이 있는 모드가 있고 높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불확실성이 없는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 네. 그게 사실 뭐랑 관계되냐면 노벨 경제학상 다니엘 카네만인가요? 예. 그분이 시스템 1, 시스템 2 그런 걸로 우리의 사고 과정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불확실성과 잡음을 이용을 해서 해결의 여러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때 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딱 하나의 해결 방안을 집중한 다음에 그걸 논리적으로 친밀하게 고민하는 것. 그걸 이 저자가 잡음과 불확실성을 이용한 저전력 모드와 그 다음에 전력 집중 모드. 이거 그런 게 논리적. 있다. 그런 걸로 나누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하는데 이거는 좀 재미있는 얘기예요. 요즘 그 뇌과학 분야에서 예. 이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아마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 고민이 있는데 그때 그걸 막 고민을 할 때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다가 예. 주로 샤워나 산책을 하거나 예. 그럴 때 하고 이렇게 해결책이 떠오르는 거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 분은 저전력 모드에서 뇌가 작동하는 걸 봐요. 근데 여러 다양한 상상과 가능한 해결책들을 떠올리는 모드. 그건 잡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떠올린 다음에 어차피 불확실하니까. 네, 그 다음에는 와서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예. 아까 떠오른 아이디어가 맞나? 그건 전력 집중 모드라고. 이 제안은 재밌더라고요. 이 저자가 재밌는 제안을 하는 게 그럼 앞으로 인공지능도 저전력 모드가 모두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들어있는 인공지능 소자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요. 인간이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그 딥시크도 그랬다면서요. 전력을 줄이려고 데이터를 줄이려고 소수점을 확 줄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계산이 훨씬 덜해지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물론 거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계산이 줄어들지 그렇죠, 않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대충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단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이 저자가 주장하듯이 어떤 불확실성을 이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 말씀하신 게 아까 얘기한 그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줄여서 계산하는 줄여서 계산하는 방식인 거죠. 그럼 계산이 효율적이 되죠. 야, 진짜 흥미로운 책이네 이거. 기후를 보면 뭔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하루하루 좌절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맞히는가? 날씨. 날씨를 보면 날씨하고 기후는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날씨는 이제 단기적인 단기적인 거고 기후는 이제 큰 거고 큰 규모의 평균적인 거동의 그런 변화. 겁니다. 날씨를 어떻게 맞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주식 계좌 매일 열어보면 투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고 세상은 불확실하다. 그런 쪽으로 점점 가는 거지. 하지만 세상의 어떤 불확실성은 우리가
거꾸로 이용해서 아까처럼 네. 고의로 잡음을 넣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여러 예측을 모으면 그래도 과학적인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게 책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삶에서 뭘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를 참 고민해야 되겠구나 정말.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면 의심이 많네. 첫 원래 영어 제목 의심하라잖아요. 그냥 그렇죠. 한마디로 아, 의심하라. 맞아요. 카오스 에브리웨어도 제목 잘 지었다. 카오스 에브리요. 있어 보여 그것도. 네. 야. 세상 모든 게 다 이거는 진짜 내 확실히. 평생 안 읽어보았을 것 같은 책인데. 근데 야. 김범준 교수님의 설명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사고 싶어. 아니, 안 사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내가 저 책을 사서 읽은들 오늘 이 설명과 이 깨달음보다 더 많은 걸 할수 얻을 수 있을 것 있겠느냐. 같지가 않아. 그래. 그건 그래요. 그래서 책을 못 읽게 하는. 오늘보다 재밌지는 절대 않을 것 예,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이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서문경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님이 다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책을 안 사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책을 알라딘에서 사보시면 요건 또 재밌다는 묘한 아니, 똑같은 책인데 알라딘에서 사보잖아?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를 잘 나는 읽혀. 거지. 페이지도 잘 그 넘어가고.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게. 그게 참 이상하죠? 예. 네. 그래서 알라딘에서 사보시려면 뭐 사보셔도 되는데 네, 다른 그렇지 데서도- 않을 거라면 그냥 이 설명으로 끝내셔도 된다. 네. 네. 성균관대학교 김범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